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가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대학 진학 합격률과 입학 사정에 있어서 그 애플리케이션 작성의 중요성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나온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자녀분들께서 이 긴 여름방학 동안에 대학 입학 사정을 위해서 9학년이든 10학년이든 10학년, 12학년이든 아마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12학년, 이번에 12학년이 되는 그 이제 예비 신입생들 아마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로 그 보통 9월, 10월 중에 그 조기 원서를 내게 되죠.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을 대부분 3개에서 5개 대학을 우리가 신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재정보조 신청서도 그 데드라인에 대부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연방 그 재정보조 신청서인 우리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그 FAFSA의 연방 데드라인이 있죠. 주로 6월 말일입니다. 그리고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이 있습니다. 그 각 주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이제 몇몇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정부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날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조지아는 그 대학별로 우선 마감일자를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네,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그 입학 사정에 따른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대학에서 정하고 있는 priority deadline, 즉 우선 마감일자를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조기 전형을 위해서 신청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대개 10월 말이나 11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하는 그런 대학마다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그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아울러서 마감 신청 일자를 반드시 지켜주신 것이 일단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FAFSA라고 부르죠. 네,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굉장히 중요한 양식입니다만 지난 수년 동안 연방정부의 그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신청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FAFSA 신청 시에 그 연방정부 웹사이트 중에서 우리가 국세청 IRS랑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재정보조를 신청을 더욱더 간편하게 했는데요. 그 FAFSA의 문항수는 대략 106개 문항 정도가 되지만 이렇게 넘어오는 데이터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많이 자세히 넘어오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 내역이 모두 기록이 되는데 연방정부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제출해 주신 모든 세금 보고, 특히 프리어 이어, 자녀가 내년에 대학을 간다면 금년 말고 그 전년도, 작년에 세금 보고서에 모든 내역이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컨 프로퍼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기록의 가정은 또 부모의 세금 보고를 여기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세금 보고를 함과 동시에 또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의 국외 소득도 우리가 보고하게 돼 있고요. 특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그 해외 자산 신고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금융자산 신고 팩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에 들어간 모든 내용들이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단순한 FAFSA를 신청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의 내용에 어떤 데이터들이 넘어오고 또 여기서 부모가 어떤 수입이 있는데 수입에서 자산에서 공제하는 뭐 401k라든가 IRA라든가 SEP IRA, Simple IRA 또는 529 플랜이라든가 모든 이런 컨트리뷰션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사전에 준비와 사전 설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펩사란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볼까요? 그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 양식이 이렇게 펩사라고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방법이 저촉이 된다는 말이죠. 그 아무리 펩사가 간단하고 심플하게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펩사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수익과 자산 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그러나 이게 연방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연방법을 잘못 어기게 되면 그 FERPA라는 법이 있습니다.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라는 그 FERPA라는 법에 의해서 작년에 이미 제가 그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공표를 드렸지만 이런 거는 제3자가 어떤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거나 어떤 상회를 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이 안에는 펄파 법에는 연방정부의 학생 융자나 부모의 융자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기 집행이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마스터 프리미서리 노트라든가 론 카운셀링 코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제3자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상황과 다르게 재정보조 신청을 하는 것이겠죠. 부모가 기러기 가정인데 어머니가 세퍼레이션이라든가 디볼스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요즘에는 대학에서 다 모든 것을 검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거짓이 발견될 경우에는 2년까지 징역에다가 5년의 그 이상의 5만 불 이상의 벌금을 또 매겨지고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잘못하면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대학에서 진학하게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펩사의 신청과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대학의 프라이어리티 데드라인이 있고 또 주정부의 데드라인이 있고 연방정부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고 물으신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의 우선 마감 일자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우선 마감 일자가 어느 데드라인보다 마감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진행을 해도 대학 자체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 그 내역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마음대로 자기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그 해당 대학에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그 유동성 있게 대학에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epare for the worst and hope for the best.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악을 준비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방정부에서 말하는 이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런 신청 양식에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investment include와 investment do not include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펩사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은 연방 공식입니다. 공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방 공식이 있고 사립대에서 적용하는 institutional methodology가 있고 또한 consensus methodolog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적용하는 수익과 자산의 적용 범주가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방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그 연방정부 펩사의 웹사이트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해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자산, investment include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 이제 529 플랜이라든가 그 529 플랜, 코브델 세이빙스 어카운트 그리고 또 에듀케이션 IRA 등 교육 목적으로 저축한 부분들입니다. 이 자산을 왜 구분해 놨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 자산들에 적용되는 부분보다 한 500% 가까이 가정 분담금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529 플랜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넣으셨던 그런 원금 코스트 베이스와 늘어난 부분에 관한 것을
혹시 만약에 본인이 사용 안 했을 때 낼 수 있는 인컴 텍스라든가 페널티 텍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학자금보다 만약에 불리하다면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산의 계산 시점은 펩사가 적용돼서 프로세스 된 날짜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9월 초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신속한 검토와 그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는 9월 15일 중앙일보에서 개최하는 칼리지페어에서 제가 강연의 스케줄이 지금 3강연 스케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펩사 신청과 입학 사정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펩사를 신청하는 스케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서부터 우리가 펩사와 CSS 프로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신청이 되고 또 아이닥 시스템이나 모든 검증 과정도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스케줄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금년도에 입학 사정에 있어서 많은 그 불이익들을 봤죠. 왜냐하면 밀레니얼 베이비가 3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합격률이 30%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입학 사정의 정원, 즉 클래스룸의 사이즈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소방 코드, 파이어 코드에 의해서 그 클래스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함부로 정원을 늘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합격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22년 클래스와 2021년 클래스를 우리가 비교할 때 거의 30% 정도씩 전부 다 그 줄어든 거를 보니까 같은 내용에 있어서는 그만큼 정원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괄목하셔야 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30% 정도가 지원자가 늘었다면 그 중에서 더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중간 학생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좋은 풀의 데이터베이스가 더 입력이 됐단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적 좋은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특히 그 입학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자녀가 그 대학의 입학 사정 요소에 맞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잘 꾸미고 에세이를 잘 꾸밈으로써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이 돼서 실질적으로 학교가 반드시 학생이 우리 학교를 등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더욱이 재정보조라는 신청 방식을 통해서 그 어디 학교도 어플라이 했다는 것을 학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를 유발하는 그런 전략적인 대학 선택이 입학 사정에 있어서도 합격률을 높이고 대학에 있어서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사항이라고 우리가 보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이렇게 뭐 NYU 같은 경우도 약 75,307명이 금년에 어플라이를 함으로써 뭐 브라운 대학도 그렇고 사상 최대 경쟁률을 우리가 보였는데 앞으로 내년에 진학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경쟁률이 심해질 것으로 노동청에서는 평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펩사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사립대 그리고 조지아 텍이라든가 UVA라든가 아니면 칼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 이런 주립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더 재정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펩사 외에 우리가 CSS 프로파일이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약 한 360문항이 넘는 이런 데이터를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펩사와는 달리 이 CSS 프로파일 경우에는 한번 제출을 해주게 되면 다시는 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연방 공식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게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공식에 있어서 계산되는 자산과 계산되지 않는 자산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사전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가정 분담금을 낮추고 재정 보조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 신청을 위한 펩사 제출에 앞선 준비 사항에 관해서 더욱더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부모 자산과 은퇴연금이 재정 보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정말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온 가정에 금주 한 주간도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차드 명이었습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